자, 우리 교재 보시면 263페이지에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넘겨보시면 264페이지 위험의 관리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굳이 구별하지 마시고요. 같이 보셔도 돼요. 굳이 처리 관리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자, 먼저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제외 동그라미 하세요. 제외. 그 뒤에 네. 회피라는 말이 있나요? 회피도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이거 왜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을까? 제외라는 말이나 회피라는 말이나 같아요. 제외라는 말이나 회피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의 제외라는 게 뭘까? 자, 동그라미 이건 줄칩니다. 위험한 투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외예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안전한 데만 투자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안전한 데만 투자한다는 거야. 그럼 안전한 데만 투자한다는 거는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 자산에만. 그럼 제가 아까 무위험률 아까 말씀드렸잖아. 무위험률이 뭐였어요? 무위험 자산에서 얻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위험에 대한 거는 제외시켜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뭐만 얻을 수 있어요? 무위험률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보세요. 여기서 얻는 수익률은 무위험률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위험률밖에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아까 제가 투자라는 거는 위험과 수익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투자라는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한 건데 그 수익이라는 거는 위험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의 제외라는 거는 결국 위험은 하나도 내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넘깁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기대치의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 나오네요. 자, 양가로 이번에 별표예요. 보수적 예측 그 줄 하나 쳐보겠습니다. 보수적 예측. 그러니까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뭘까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수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수적이다. 여러분 생각에 보수적이라는 거는 수익을 크게 보는 거를 보수적이라고 그럴까요? 수익을 적게 보는 게 보수적입니까? 수익을 작게 보는 게 보수적인 거예요. 야, 그 정도 수익이 날 리가 없어.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하지만 위험은 크게 보는 걸까요? 작게 보는 걸까요? 예? 크게 보는 거죠. 그럼 수익도 작게 보고 위험도 작게 수익도 작게 보고 위험도 작게 보고 그게 아니지. 수익은 작게 보지만 그 대신 위험은 어떻게 본다? 크게 보는 게 보수적이에요. 야, 그러니까 위험에 가지 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돌다리가 있어. 야, 좀 두드려 보고 가자 지금. 있어 봐봐. 이게 보수적이라고요. 그래서 보수적 예측 이런 거 다 했어요.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낮게 예상하는 거예요. 위험이나 비용은요 높게 보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봅니다. 자, 그럼 그 즉 보세요. 둘째 줄에 즉 수익은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높게 추정한다는 게 예측이야. 결국은 예측 쓰기가 그래서 추정이라 말을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어떻게 본다? 높게 본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거.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이 말은 2번에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조정해라? 하향 조정해라. 내 기대를 낮추란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조정해라? 하향 조정해. 하지만 비용은 어떻게 조정해라? 상향 조정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3번에 봅니다. 이렇게 보수적 예측을 하다 보면 부의 극대화가 곤란해요. 수익을 낮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이거 할 때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자, 고스톱을 쳐. 고스톱. 갑자기 설날도 지났는데 왜 고스톱이냐? 자, 고스톱을 치다가 고스톱 3점 나면 스톱할 수 있잖아. 3점 났어. 3점이 났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은 계속 고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낮게 본다고요. 그리고 위험을 크게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하면 고박스 할 것 같아. 그러면 고한다, 수도한다. 수도해, 보수적인 사람은. 수익을 낮게 보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3점 나면 수도. 큰 돈 딴다, 못 딴다? 팔만 아프다. 그래서
부의 극대화가 곤란하다. 보수적인 예측을 하다 보면. 아시겠죠? 이 말은 고수시다 계속 고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장단점이.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위험이 크면요 수익도 높은 거예요. 위험이 작으면요 수익도 작은 거예요. 자기 그런 만큼 먹는 거야. 모든 투자는 그렇습니다. 자 보수 예측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위험 조정 할인율의 조정법인데요. 자, 이건 제가 좀 설명 드려봅시다. 어차피 한번 해야 되니까. 우리 하필 시간 가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 할인율은 현재 가치 구할 때 적용되는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굳이 제가 말을 하나 만든다면. 자, 무슨 말이냐? 자, 봅니다. 자, 이게 토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한 번밖에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토지가 있다. 그러면 토지를 내가 샀어. 그럼 토지에서 앞으로 지대가 들어오죠. 지대가 뭐예요? 토지 사용료. 나 토지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 또 땅을 빌려줬다고요. 그럼 이 토지에서 뭐가 들어와요? 사용료가 들어오죠. 그럼 이 지대는 지금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오죠. 이게 예상이죠. 예상. 그러면 지금 토지 가격이 있을 거야. 지가. 지가는 지금 현재의 토지 가치 가격이야. 현재 가치야 이거는. 지가는. 지대는요. 미래에 들어올 거고요. 그럼 지가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눴다 그랬죠. 자, 봅니다, 이거. 자, 지대는 지금 수익입니까? 미래에 들어올 수익입니까? 미래에 들어올 수익이에요. 예상되는 수익이라고요. 근데 지가는요. 현재 가치거든요. 자,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하고 같다고 돼 있잖아. 현재와 미래가 같을 수 있어? 같을 수가 없지. 이 미래에 들어오는 수익을 현재로 구할 때 필요한 게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이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해요. 현재 가치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할인율이 필요해요. 그러면 할인율은 있잖아요.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에요. 제가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인율로 쓸 수 있는 수익률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가를 구할 때 쓰는 할인율이 뭐냐면 이게 이자율을 써요. 뭐를 쓴다고요? 이자율. 이자율을 써요. 자, 또 볼까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 이 토지의 투자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투자 가치. 그럼 이 토지에서 앞으로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겠죠? 맞아요? 이게 뭐 지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예상 순수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예상 순수익은 지금 발생하는 겁니까? 미래 발생하는 겁니까? 미래 발생하잖아요. 근데 투자 가치는 현재 가치거든. 현재 가치거든. 그럼 이걸 갖게 만들어주려면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할인율이 필요하다고요. 할인율이 필요하다고요. 다 이런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시장 가치는 안 했지만 시장 가치는 또 뭐냐? 시장 가치도 마찬가지야. 이 토지의 시장 가치를 구해라. 그럼 예상 순수익이 있거든. 예상 순수익은 지금 발생하는 거다. 미래에 발생하는 거다. 미래.
시장 가치는 현재거든요. 이게 현재 가치거든요. 그럼 이들을 같게 만들어준대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할인율이 들어가야 돼. 할인율.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하다. 할인율이. 자, 그런데 할인율은 종류가 많아. 그래서 투자 가치 구할 때는 아까 뭘 썼어요? 투자 가치 구할 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쓰거든요. 이건 제가 안 했지만 기대 수익률 써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장래에 발생하는 예상 순수익을 할인율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 이런 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 자, 그런데 투자는 위험이 뒤따르죠.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투자 가치 구할 때는요, 이 할인율을 투자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할인율에 위험을 좀 반영하자. 그래서 이걸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그래요. 위험이 조정된 할인율. 투자 가치 구할 때는.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이 커지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높은 걸 써야 될까? 낮은 걸 써야 될까? 이게 포인트야. 자, 위험이 커지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높은 걸 써야 될까? 낮은 걸 써야 될까? 높은 걸 쓰라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어떤 투자 회사가 있어요. 사모펀드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항상 A와 B 회사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현재 가치, 투자 가치를 구해야 돼. 투자 가치를 구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A의 예상 순수익도 있고 B의 예상 순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보다 B가 더 위험해, 회사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할인율을 갖다가 B는 A보다 할인율을 높은 걸 써야 될까? 낮은 걸 써야 될까? 높은 걸 쓰라 이 말이야.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쓰는 거예요. 자, A라는 현대차가 어음을 발행했어. 현대차가 어음을 발행했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어요. 똑같은 어음 1억짜리입니다. 이 어음은 만기가 6개월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이 어음은 6개월 뒤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6개월 뒤에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기다리겠다. 지금 현재 그냥 어음을 할인하고 싶어요. 1억짜리 어음을 지금 바로 바꾸고 싶다고요. 그럼 바꾸면 1억 받아요? 1억보다 적게 받아요? 적게 받지? 이게 할인이야. 그럼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야 돼. 할인율이. 그럼 이제 할인율이 필요하다고. 할인율 필요. 그러면 현대차에 적용하는 할인율하고 덕보잡 회사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어떤 게 더 할인율이 높을까? 덕보잡. 왜? 더 위험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조정 할인율은 높은 거 쓴다, 낮은 거 쓴다? 높은 걸 써요. 왜냐하면 높은 걸 써버려야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가 낮아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계속.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가 낮아진다니까. 잊어먹지 말아버렸잖아 내가.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음을 바꾸러 가면 현대차는 한 9,500만 원 받는데 얘는 7,000만 원밖에 못 받는단 말이야. 뭐가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자, 교재 보세요. 위험조정 할인율 조정법. 자, 1번.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할인하는 거예요.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환원 동그라미 하세요. 이 환원이라는 말은 할인한다는 거라 보면 돼요. 할인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을 적용해라? 높은 할인율 적용해라. 높은 할인율.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우리 투자 가치 구할 때 대표적인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냐면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높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자,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 어떻게 된다? 높여라. 상향 조정해라. 그리고 무슨 할인율을 적용해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투자 가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해 버리잖아. 그럼 이 물건의 가치가 낮아지거든.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을 내가 처리하겠다. 이 뜻입니다. 결론,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져. 잊어먹지 마.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져.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져. 상품권 바꾸러 갔어. 롯데백화점 앞에. 롯데백화점 상품권하고 또 어떤 회사를 얘기하면 또 그 회사 욕한다니까. 좀 안 좋은 상품권 2개 들고 왔어요. 100만 원짜리. 롯데 상품권은 95만 원을 주는데 조금 안 좋은 회사 상품권은 95만 원 준다. 95만 원보다 더 적게 준다. 어떤 게 더 할인율이 큰 거예요? 적게 주는 게 할인율이 큰 거지. 맞아요? 할인율이 작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현재 가치가 높아. 할인율이 크면 적게 받는 거야. 왜 할인율이 커요? 위험하니까.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키운다. 그게 위험조정 할인율법입니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왼쪽 기출 봐보세요. 기출. 2번째 기출 한번 볼까요? 위험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런 말 보이세요? 그 줄 딱 쳐. 그럼 이걸 내가 왜 줄을 치라고 그러느냐? 이 말 딱 나오잖아? 위험조정 할인율 딱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물어볼 게 뻔해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이야.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이걸 딱 알고 적어야 돼. 봤더니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이런 말 하나도 필요 없어.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 그래, 거길 보란 말이야. 앞에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런 거는 그냥 우리를 그냥 혼을 빼는 거다. 혼을 빼는 거야. 이런 말에 포인트를 두지 말라고요. 그래서 위험조정 할인율법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건 딴 거 없어.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딱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낮은 이렇게 내거든. 그럼 X. 아시겠죠? 시험 지문이다 보니까 출제자는 있는 그대로 다 말을 많이 적어준단 말이에요. 많이 적어주는 거야. 많이 적어줄수록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문을 많이 읽지 마라. 그걸 다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읽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험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이 말을 왜 줄을 치라고 했냐면 이 말이 딱 나오면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뭘 묻는지를 알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의 관리 방법인데 자, 위험 회피라고 나오죠. 회피가 뭐였더라? 제외. 그럼 뜻이 뭔데? 위험한 데는 투자하지 않겠다. 회피하고 제외 똑같습니다.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의 보유예요. 위험의 보유는 보유. 내가 갖고 있겠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위험의 보유는 내가 위험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겠다. 대표적인 게 충당금, 준비금이에요. 준비금, 충당금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위험의 보유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 스스로 갖고 있겠다. 준비금, 충당금. 됐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단 말입니다, 이게.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든지,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자, 이번에 만약에 저기 광주 쪽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굉장한 위험이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회사 내 자체적으로 이런 사고에 대비한 충당금을 설정해 둘 수 있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 그 충당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겠다.
그걸 우리가 충당금, 준비금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오른쪽에 위험의 전가입니다. 위험의 전가. 전가가 뭐예요? 아까 우리 조세의 전가 했잖아. 떠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 위험의 전가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자, 거기 임대료 인상돼 있죠? 줄 치세요. 여기 임대료 인상이라는 거는 물가가 상승하죠. 인플레가 발생하잖아. 인플레가 발생하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려. 임대료를 올려. 그럼 임대료를 올렸다는 얘기는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보험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험 시험에 잘 내요. 화재 보험 같은 거예요. 자,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화재를 일으킨 거는 그 건물 주인인데 또는 다른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손해를 누가 보상해주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맞아요? 그래서 화재 보험 가입도 위험의 전가입니다. 그 다음에 스왑 동그라미 합니다. 스왑도 위험의 전가입니다. 이게 교환 계약을 얘기하는데 스왑 위험의 전가예요. 알아두세요. 스왑이 뭔지 몰라도 돼. 스왑 그럼 위험의 전가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선분양 제도. 우리가 주택 선분양 공부했죠. 주택 선분양은요, 건설회사가 소비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예요. 분양받았는데 건설회사 부도가 나봐. 그럼 위험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변동금리 줄치고요. 변동금리 나중에 우리 금융론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위험의 전가에서는 그 종류를 알아라. 자, 그 다음 위험의 통제인데요. 위험의 통제란 위험의 발생, 손실 발생 횟수나 횟수 동그라미, 규모 동그라미 이런 걸 줄이는 방법이에요. 뜻은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대표적인 게 줄치입니다.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줄치세요. 별표.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입니다. 옆에 하나 더 적으세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도 위험의 통제예요. 포트폴리오도. 민감도 분석과 포트폴리오는 위험의 통제입니다. 위험의 전가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민감도 분석이 뭐냐? 그 밑에 참고 있네요. 참고 보이세요? 별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있잖아. 수학여행을 가. 수학여행을 가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3박 4일 동안 수학여행을 갔다 올 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애들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죠? 가장 큰 게 애들이 사고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위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학생들을, 요즘은 학생들이 작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한 반에 60명씩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명, 70명을 데리고 선생님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걔들 다 관리할 수가 없죠. 일일이 막 내다볼 수 없잖아. 근데 그 중에서 좀 별난 애들이 있어, 없어? 별난 애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런 애들을 집중, 야, 넌 내 옆에 있어, 너는. 마칠 때까지 딴 데 가지 마. 수학여행 기간 동안 한 서너 명은 집중 마크를 하겠다, 이 말이야. 걔들은 뭐냐면 위험에 아주 민감한 요소들이거든. 민감하다는 거는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결과에, 수학여행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럼 투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공실, 물가, 임대료, 정부 정책, 투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투자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 공실이라 그래보자. 나는 공실이 내 투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줘. 그러면 나는 뭐를 집중 관리해야 돼? 공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뜻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입 요소를 변동할 때, 투입 요소 동그라미 해야 돼요. 투입 요소, 안 그러면 요소를 동그라미 하든지. 했어요? 투입 요소를 변동시키면 결과가 변해요, 안 변해요? 결과가 변하죠?
만약에 내가 공시를 5%로 가정했을 때 수익은 만약에 1억이다. 그럼 공시를 7%로 가정하면 수익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투입 요소를 변동시키면 결과가 변해요, 안 변해요?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물건을 만들 때 원료가 들어가지. 원료가 5개 들어가야 돼. 그러면 1이라는 원료를 갖다가 바꿔봤을 때하고 2라는 원료를 바꿔봤을 때마다 나오는 생산량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 물건의 질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투입 요소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아? 자, 그럴 때 그때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투입 요소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어. 자, 그런데 3번 봐. 3번. 민감도 분석은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민감도 분석 뭔지 아시겠어요? 음식을 요리할 때 소금을 조금 넣느냐 많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음식 맛이 확 변해. 그럼 나는 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돼? 소금을 집중 관리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시험장에 갔어. 시험장에 갔는데 투입 요소라는 말이 딱 나오죠. 투입 요소, 그럼 민감도 분석이에요. 자, 설명은 장하겠지만 투입 요소라는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민감도 분석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그럼 만약에 민감도 분석이란 그랬는데 투입 요소라는 말이 없지? 그럼 그 질문 틀린 질문. 그러면 요소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요소 위에 적으세요. 요인, 변수, 인자. 이 말이나 요소라는 말이랑 같아요. 이 말이 특히 많이 나오고요. 이 말도 나올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민감한 요인을 찾아서 그거를 집중 관리하겠다. 이게 통제입니다. 자, 그다음 4번 한번 볼까요? 민감도가 큰 투자한 이런 말이 있네. 줄쳐 보세요. 민감도가 크다는 얘기는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까? 변동이 약하다는 겁니까?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변동이 심하다는 거는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위험이 작다는 거예요? 크다. 그래서 민감도가 큰 투자한 줄 쳤죠? 그리 더 위험한 투자한 줄 치세요. 더 위험한 투자. 자, 오른쪽에 기출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민감도 분석이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입 요소란 글자 나왔네? 글자 나왔지? 오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 민감도 분석이란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걸 적어놔. 뭐 흡수율 분석이니, 타당성 분석이니, 뭐 이상한 분석을 적어놨어. 근데 뒤에 투입 요소라는 말이 나와. 그럼 이 질문 X.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글자 읽는 거 아니야. 자, 2번도 한번 볼까? 민감도 분석은 딱 나왔지?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뒤에 요소라는 글자가 있는지 빨리 찾아봐. 있어요? 오다, 오. 이거 읽고 또 생각하지 마라. 출제자가 민감도 분석은 자기 그냥 취향대로 적어요. 막 적어요. 하지만 투입 요소라는 글자를 빼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투입 요소라는 글자를 보고 민감도 분석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말면 쉽다. 민감도가 크다. 더 위험한 투자 아니다. 민감도가 크다는 건 변동이 심한 거니까. 변동이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는요, 포트폴리오 효과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양가로 1번입니다.
거기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이런 말 보이세요? 줄 치세요. 이거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도 그러고요. 포트폴리오 효과라고도 그래요.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줄에 분산 투자 이런 말 보이세요? 분산 투자 줄 치세요. 분산 투자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줄 칩니다. 그럼 그 뒤에 건 안 쳐도 돼. 자, 포트폴리오 효과가 뭐냐? 포트폴리오 효과란 분산 투자를 얘기합니다. 일단 분산 투자가 뭔지는 아시겠죠? 내가 1억이란 돈이 있어. 이 가지고 내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래. 삼성전자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를 이 말입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할까? 위험을 없애려고. 위험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때 위험은 아까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보이세요? 그 비체계적이라는 말에 줄을 딱 치고 별표해야 돼요. 여기에 체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아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니까 위험이 줄어들어요. 분산 투자를 하면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제일 중요하다.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봅니다. 자, 268입니다. 268. 자, 이거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보이시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체계적 위험은 조금도 줄일 수 없다. 조금도 줄일 수 없다. 무슨 위험이요? 체계적 위험. 그리고 별표 딱 해놔. 포트폴리오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체계적 위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못 줄입니다.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네?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세요. 자, 투자를 하려고 그래.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거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어. 체계적 위험 피해 못 피해?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 걔는 어떻게 관리해줘야 돼?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요구 수익률을 높여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하고? 요구 수익률을 높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자산수가 많을수록 줄 한번 쳐보세요. 자산수가 많을수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만약에 3군데 분산 투자했는데 4군데, 5군데, 10군데 자산수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되느냐?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산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진다 줄칩니다. 이 말은 비체계적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요. 자산수를 무한히 늘리면 자산수를 무한히 늘리면 어떻게 될까? 비체계적 위험에 완전 제거가 가능해요. 자산수를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근데 자산수를 무한정으로 늘려봤단 말이야. 선생님 어떻게 무한정으로 늘려요? 그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비체계적 위험의 완전 제거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하지만 체계적 위험은요? 무한대로 늘리면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될까? 어떤 경우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늘리든 뭘 하든 어떤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를 체계적 위험은 일정하다. 체계적 위험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자산수를 늘리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구나.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구나. 이 얘기네요. 지금까지 한 게. 그죠? 자, 그 다음도 봅시다. 알았어, 이제. 포트폴리오 뭔지 알았어. 자, 그래서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러 간 거예요. 어떤 분이. 삼성전자가 있더라고. 삼성전자가. 저는 삼성전자를 홍보하겠다더니 비난이 그동안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살라고 그랬거든, 내가. 원래는. 근데 오늘 부동산 개론 수업 시간에 분산 투자 효과 포트폴리오를 배운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삼성 1억 가지고, 원래는 삼성전자 몰빵 하려고 그랬는데, 몰빵 매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사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질문. A를 사든 B를 사든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무조건 줄어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분산 투자하면 그냥 줄어드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무조건 줄어듭니다. 뭐가 안 줄어든다고? 그래.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더 많이 줄어들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A를 투자할 때하고 이렇게 투자할 때하고 이렇게 투자할 때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정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를 봐야 돼. 관계를 나타내는 게 있다고. 이들의 관계. 이 두 자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로 표현한 게 있다고. 그게 상관계수야.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A 회사와의 관계, 삼성전자와 B 회사와의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게 뭐라고요? 상관계수예요. 이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 변동 방향과 두 자산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요.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라는 거는 참고로 들으시면 돼. 방향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랬거든. 그럼 플러스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관계의 정도는 관계가 크다, 관계가 작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걸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예요. 일단 방향부터 볼게요. 자, 봅니다. 삼성전자 수익률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A에서 항상 올라가. 주가가. 그러면 이 두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는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는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여기 같은 방향 이렇게 기억하면 돼. 같은 방향, 동일 방향, 유사한 방향 이 뜻이에요. 그런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B에서 주식은 항상 떨어져. 얘가 올라가면 항상 떨어져. 얘가 떨어지면 올라가. 그럼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예요. 이 마이너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두 자산 간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반대 방향, 상이한 방향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상관계수가 플러스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플러스 뜻이 뭔데? 같은 방향. 그럼 돼. 그냥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플러스는 같은 방향이야. 아시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뜻을 알아가고요. 자, 그 다음 결론은 우리가 A를 사야 되느냐 B를 사야 되느냐 아닙니까? A를 사야 된다 B를 사야 된다 B를 사라 이 말이야.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유리하다 마이너스가 유리하다? 마이너스가 유리하다. 같은 방향이 유리하다 반대 방향이 유리하다? 그래,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정도입니다. 정도. 크다 작다야. 크다 작다. 그럼 상관계수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일까? 관계가 밀접하다. 상관계수가 작다. 그 관계가 작다. 밀접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투자할 때 둘이 관계가 밀접한 것끼리 투자를 하느냐 별로 관계가 별로 없는 것끼리 투자하느냐 이 얘기단 말이에요. 상관계수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아요. 같은 것끼리 투자하면 잘 나갈 때는 같이 잘 나가는데 망할 때는 같이 망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분산 투자 시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유리하다, 마이너스가 유리하다? 마이너스가 유리하다. 같은 방향이 유리하다, 반대 방향이 유리하다? 반대 방향이 유리하다. 두 번째, 상관계수가 클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렇죠. 여기서 유리하다는 얘기는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네? 유리하다는 것은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는 뜻이에요. 저거 줘야지 또. 믿을 수가 없어. 못 믿어. 못 믿어. 아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나도 모르더라고. 됐죠? 자, 그 다음도 봅니다. 또 볼게. 일단 이걸 다 기억해야 돼.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요. 상관계수는. 그럼 가장 작은 값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 가장 큰 값은요? 1이에요, 1. 그러면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투자 효과가 크다면서? 그럼 제일 작은 값이 뭔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분산투자 효과가 그냥 큰 게 아니고 가장 크겠죠? 가장 크죠? 가장 크겠네. 그럼 1일 때는 분산투자 효과가 가장 작겠네요. 맞아요? 일단 그렇게 알 수 있잖아. 여기서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분산투자가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크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크냐. 이게 결론이네. 비체계적 위험 완전 제거할 수 있어요. 완전 제거 가능하다. 자, 상관계수가 이럴 때는 분산투자가 가장 작다면서요. 그럼 얼마만큼 작으냐? 비체계적 위험 줄어들지 않아요. 이 말은 분산투자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분산투자 효과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비체계적 위험에 완전 제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체계적 위험은 안 줄어들어요.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안 줄어들어요.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안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 상관계수가 1이에요. 1일 때는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분산투자 효과가 있겠네요. 네, 1만 아니면 돼요. 1만 아니면 분산투자 효과가 있고 상관계수가 작아질수록 분산투자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비체계적 위험에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 자,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자, 26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양가로 2번인데 양가로 2번 하기 전에 그 위에 의의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거기 의의 또한 보이세요?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보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란 뜻이죠. 맞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갖는다. 줄 딱 치고 기본. 자, 기억 볼게요. 상관계수가 플러스래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줄 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향이 서로 유사 줄 치세요. 방향이 서로 유사. 보입니까? 방향이 서로 유사. 그래, 유사라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268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 방향이 서로 유사 줄 쳤죠? 이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작다? 작다. 작다. 자, 니은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줄 치세요. 줄 쳤어요? 그 뒤에 방향이 서로 다르다 줄 치세요. 다르다. 상이하다. 상이하다. 반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그때는 분산 효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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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래요. 플러스 1. 그럼 이럴 때는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분산투자 효과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상관계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 줄 치세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그 밑에 보세요. 이때도 체계적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함정한다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비체계적 위험의 완전 제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X입니다. 자, 그래서 미험해 보세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를 제외하면 한마디로 1이 아니면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상관계수는 클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왠지 기출 한번 볼까요? 기출. 자, 기출의 두 번째 기출 한번 볼게요. 투자자산 상관계수가 1이래. 상관계수가 1이래. 그럼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 분산투자 효과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위험 절감이라 그러든 분산투자 효과라 그러든 다 그 말이에요. 자, 2번요. 투자자산 수익률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중요한 글자가 나왔네. 유사한 방향. 유사한 방향. 플러스란 뜻이죠. 상관계수는 플러스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시험 이렇게 쉽게 내나? 시험 이렇게 쉽게 낸단 말이야.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지금.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뭔가 실컷 한 것 같지만. 그죠? 네. 중요한 거는 안 잊어먹는 거야. 모래돼서 잊어버리고 있다니까, 모래되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4월달경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약 2달 뒤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돼가지고 또 다 까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우리 지금 했던 부분이 있죠. 개론, 특히 수요 공급, 투자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개론에서 암기 파트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정책론 했죠. 정책론은 암기가 많아. 사실은 암기가 많다고. 하지만 수요 공급이나 투자론 이런 것들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좀 뒤따라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깊이 있게 안 해놓으면, 초반부에 정리를 안 해놓으면 뒤에 가서 하려고 고생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 투자론 이런 것들은 지금 1, 2월 달에 꼭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총론인 이런 거는 안 되면 넘어가. 넘어가 안 돼. 그건 나중에 뭐 정리하더라도 수요 공급, 투자론, 그 다음에 정책론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수요 공급, 투자, 정책 이 순서대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